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도 함께 하시죠. 야, 생각해보니까 이 긴 추석 연휴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생각보다 빨리 가죠, 이런 시간이. 근데 유독 또 긴 휴일 이후에 뭔가 좀 다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물론 뭐 주말도 또 머지않아 금방 옵니다만 특히 이런 긴 휴일에 사람 때문에 더 피곤하고 또 갈등을 겪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하고 또 왜 그렇게 말싸움을 하게 되는지. 명절 전후에 겪는 다양한 심리 관련된 이야기들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따뜻하게 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도 명절에 혹시 뭐 이렇게 친지들이랑 말다툼 하시고 하는 게 있으세요? 저희는 막 그렇게 딱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좀 그냥 좀 잘 지내고 또 저희 집 뭐 제사를 지내거나 의례가 많거나 그러지는 또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개인의 시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너희들끼리 또 놀다 오면 놀다 올 수 있게끔 자리도 마련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두 분은 또 두 분끼리 또 어디 놀러 가시기도 하시고 역시 배운 사람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그냥 즐겁게 사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도 좀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서로 이제 신경을 써주려다 보니까 괜히 참견하게 되고, 네, 괜히 기분을 또 건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좀 왕왕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스트레스 중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요인을 뽑으면 인간관계가 뽑히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관계가 이게 다 똑같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제 발을 밟았어요. 그럼 좀 그 당시에는 좀 짜증날 수는 있죠. 좀 짜증나고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로 뭐 1년 동안 트라우마 걸린다.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갖는다. 그러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존재는 굉장히 소수인데 그 소수에 사실은 해당되는 분들이 보통 가족인 경우들이 많고요.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는 분이 보통 부모님,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나한테 정말로 스트레스까지 줄 수 있는 인간관계는 소수인데 그게 역시나 가까운 사람이고 그러니 또 깊고 오래가게 되는 거고요. 우선은 좀 긴 명절 연휴 이럴 때 뭐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심리가 좀 평소랑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일단은 연휴가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연휴가 시작되는 것보다 시작되기 전인 것 같아요. 그때가 더 설레죠. 그렇죠. 여행 계획도 세워놓고 이럴 때. 그러니까 기자님 우리가 왜 레스토랑 같은 데 갔을 때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시켰는데 음식이 시켜서 나와서 다 먹었을 때보다는 나오기 전이 굉장히 깔리고 있을 때. 그렇죠. 설레잖아요, 사실은. 와,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연휴 전 그 아주 연휴가 이제 딱 다가오는 그 시점, 그때는 어떤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냐면은 약간 해방감, 그리고 뭔가 굉장히 어떤 자유로움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한 시기에서는 아마 해방감보다는 약간의 어떤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것들도 올라올 수 있죠. 약간 이거는 연휴의 그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쉬어도 문제예요. 쉬어도. 맞아요. 아니, 사실 그게 하루 이틀은 뭐 꿈 같은 휴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일주일 이상 된다. 그러면 이것도 휴가도 필요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를 좀 할부로 좀 어떻게 나눠서 주면 안 되나요? 길게 일주일 넘게 말고.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그 생활 리듬이라는 게 또 깨지잖아요. 이렇게 긴 연휴를 하다 보면. 리듬 깨지죠. 그런데 이게 뭐 늦잠 자게 되고 하니까. 늦잠 자고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이게 계속 좀 반복되다 보면 좀 찌뿌둥하고 좀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주가 더 걱정이네요. 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아마 뭐 연휴 시작되면 여러 가지 생각해 놓으셨던 어떤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뭐 혹은 어떤 사람은 밀린 어떤 나의 프로젝트를 좀 하려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되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뭐든지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네, 다이어리에다 잔뜩 적은 게 거의 안 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다. 그렇죠. 뭐 연휴에도 한 책 2권을 읽어야지 했다가 한 10쪽이나 읽었나? 막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게 사실 해방감,
또 뒤로 갈수록 허무함, 네. 공허함. 네. 그래서 사실 또 우리가 심리학 개론 시간이 또 필요한 거고요. 네. 특히 이게 명절 전으로 기분이 좀 가라앉는다는 분들도 있고 네. 좀 예민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네. 들면 뭐 장거리 운행하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또 요리 집안일 네. 많이 네. 해야 된다 또 이런 분들도 있겠고 네. 좀 상황마다 달라서 그런 걸까요? 또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게 사실 내가 그 명절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면 네. 생각보다 그렇게 쉬는 날이 많았나? 쉬는 시간이 많았나? 한 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출근만 하지 않았지. 네. 뭔가 몸과 머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바쁜 시기를 많이 보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특히 요즘에 뭐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뭐 요즘 시대가 뭐 굉장히 좀 이제 선진화로 나간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여성들한테 휴식보다 노동이 굉장히 강한 이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뭐 집안 식구들 모여 있으면 또 뭐 계속 밥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자녀들도 뭐 다 집에 있으면 이거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힘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사실은 가족 공동체가 다 같이 그 역할을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뭔가 의뢰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는데 그 표태가 보통은 여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 명절이 좀 끝나고 나면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서 상담에 오는 경우들도 좀 상당합니다. 와, 상담까지. 네. 그러니까 하기사 생각해보면 지난주에도 저희 네. 청취자분들 그 사연, 네. 메신저 이게 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명절이 벌써부터 걱정된다. 일할 거 많다. 이런 아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맞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고. 네. 그러면은 그 반대로 명절을 전후로 기분이 가라앉는 거는 또 어떤 이유일까요? 이것도 뭔가 좀 스트레스가 좀 미리 쌓여 있는 걸까요? 약간 가라앉는다라는 게 약간의 어떤 자신의 생각에 좀 빠져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생각을 계속 곱씹게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보면 보통 가족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명절에서는. 네. 근데 가족을 만나다 보면 어떤 약간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를 통해서 네. 과거 가족에 대한 여러 기억이 소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과거 기억이요? 예를 들어서 아유, 우리 엄마는 또 저런 시기지. 나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진짜 바뀌질 않네. 어떻게 더 저러지? 약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친 것들이 한 방에 막 같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 생각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냥 그날의 그 만남 때문에 스트레스가 아니라 네, 맞아요. 과거 기억까지 소환이 되면서요. 이게 그렇죠. 증폭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왜냐하면 가족은 그냥 하나의 아지랑이가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내 가족이라고 하는 원가족의 토대는 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초기부터 시작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0살이다. 그럼 40년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숨겨져 있다가 명절 때 그것이 다시 소환되는 경우들이 상당하죠. 이런 경우들도 상당수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1이 아니라 막 곱하기 몇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과거 것까지 네. 같이.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뭐 가족 만나고 친지들 만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안도감이 든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좀 이상한 감정입니까? 안도감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내가 만약에 취준생이다. 그런데 뭐 만약에 이제 명절에 간 거예요. 네. 그럼 뭘 자꾸 여쭤보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고모, 뭐 친척, 언니까지. 아유, 많다. 막 끝없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업은 했니? 그럼 회사 약간 어디 다니니? 그렇죠. 약간 뭐 지금 회사 안 다니고 있는데 회사 어디 다니냐면 회사를 안 다닙니다. 왜 안 다니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언제부터 한 거니?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뭔가 압박 질문을 이렇게 압박 면접을 하고 있는 듯한. 많이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진짜. 네, 저도 혹시 그런 점이 있는지 네. 반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교통체증 같은 거 하다 보면 뭔가 좀 되게 지치기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또 명절에서 여러 가지 또 다이나믹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뭐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또 안에 가서 뭐 인사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또 막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무감들도 상당수 존재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내고 갔을 때 아휴, 드디어 끝났다 하는 어떤 안도감? 그러니까 마치 우리 시험 끝나고 나면 아유 그냥 다 끝났다 하는 안도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도 좀 연관되는 감정. 그러니까 성취감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취업 준비에 모의고사를 끝난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중요한 거는 뭐 사람 사이에서 좀 가족 사이에서 스트레스가 쌓였더라도 잘 털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한동안 머릿속에 맴돌 수 있고 특히나
올라오는 길에 네. 차 안에서 또 이제 후일담을 하게 되죠. 부부 사이에. 네. 왜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느냐. 네. 왜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했느냐. 야, 이거 어떻게 털어내야 됩니까? 네.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차 타고 가면서 네. 싸우는 부분은 그래도 건강한 것 같아요. 아예 냉랭한 경우 있잖아요. 네. 말을 아예 안 하는 경우. 아, 그래요? 네, 차라리 지금 이렇게 라디오 듣고 계시면 나을 텐데. 그렇죠. 뭐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는 그래도 뭐 실마리가 좀 있는 건데 제가 부부들을 이렇게 좀 상담을 해보면요. 가장 어려운 부부가 싸우는 부부가 아니에요.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경우는 둘이서 완전 냉담한 경우. 싸우지도 않아. 싸우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차 안에서 싸우고 계시는 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겁니다. 아, 그래도 싸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싸우는 게 아예 냉담한 것보단 낫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쌓였던 게 털어내지는 과정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 그럴 거면은 그냥 엄마랑 가서 살아라. 아무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걸 바랬는지를 조금 얘기하는 게 낫죠. 당신이 그 순간에는 좀 이렇게 와서 나한테 좀 한번 물어봐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걸 좀 어떻게 보면 나의 욕구나 원하는 바를 좀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대화에서 나을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요. 안 싸우고 솔직해지면 좋은데 네. 꼭 솔직해지면은 싸우게 되거든요. 그렇죠. 민감한 지점을 건드리게 되고. 네. 그건 또 이제 좀 말의 기술로 좀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화라는 것도 사실은 친한 사람 사이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안 해도 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데 네. 오랜만에 만난 사람 사이에서는요.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조금은 곤혹스럽죠. 아, 사실 그렇죠. 그게 기자님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 같아요. 예. 가족은 무지무지 가깝잖아요. 예. 근데 그 가족을 오랜만에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러 내가 생각했던 거와 그 우리 아이가 만약에 뭐 오랜만에 오면 그 아이의 생활 방식이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대가 별로 좀 없죠. 그렇죠. 환경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네. 서로가 얘기할 말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데 좀 어색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 많고요. 가까운데 어색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직장 관계라든지 일반 사회 관계에서는 보통은 이제 뭐 사람한테 이렇게 뭐 좀 어색한 관계에서는 약간 존중하거나 그 경계를 좀 지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회생활하면서 만난 사람이라면. 네네. 근데 가족은 또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막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은 막 판단한다든지 막 훈계를 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냥 내 가족이니까 내 사촌이니까 내 조카니까 그렇죠.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 얘를 뭐 내가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해서 막 이 아이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걸 듣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하고 이 자리가 조금 피하고 싶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가까운데 어색한 사이. 네. 아마 여러분도 좀 머릿속에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지금 같이 계실 수도 있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네. 뭐 하나 저 TV나 좀 켜봐라 이랬는데 네. 그래도 거실에 다 같이 모여서 요즘에는 각자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잖아요. 아, 그렇죠. 아, 이게 차라리 나은 건지 이것도 좀 어떻게 생각해봐야 됩니까? 사실은 그 디지털 기기라는 게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거든요. 네. 근데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대화 몇 마디에서 되게 즐겁지 않잖아요. 이 대화를 무르익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통 견디는 구성원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많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요즘에 학령기 초기 아이들한테 네. 우리 기자님 한번 여쭤볼게요. 기자님도 놀이터 하면 어떤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놀이터 하면 어떤 기억들? 네네. 근데 그 기억들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 아이한테 제가 물어보거든요. 놀이터 하면 어떤 기억이 있니? 그럼 학령기 초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놀이터에 대한 기억이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원에 대한 기억만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억압이나 무슨 뭐 억제해서 내가 기억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이터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뭐 정글짐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어떤 상호작용했었던 사회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관계에서의 어떤 메커니즘인데 이런 관계 메커니즘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네 어떤 현실이라고 생각되고 그 틈에 어떻게 보면 하나 들어온 것이 디지털 기기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전 시대에만 해도 어른들은 그래도 대화를 하려고 하고 아이들은 좀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어른들이 먼저 말 걸고 막
요즘에는 통계를 보니까 네. 스마트폰을 하루에 보는 시간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쓴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뭐 10대, 20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연령층으로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다 스마트폰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명절 그 장면을 가보면 아동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스마트폰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저기 작은 아버지가 저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시는 이유가 네. 거기서 스마트폰 보고 계시는 거고, 네. 또 방에서는 또 애들 각자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고, 네. 누구는 또 거실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고. 아, 이게 저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은 내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네. 엄지손가락으로 이게 위로 쓱쓱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막 짧은 영상들 계속 보여주니까 대화하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오랜만에 모였지만 아이들은 쇼츠나 릴스를 계속 보고 있고, 맞아요. 청소년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고, 뭐 아빠는 뭐 맛집 찾고 하는 거 하고 있고, 정말 그 순간에 꼭 안 해도 되는 걸 꼭 보고 있단 말이죠. 엄마는 어떤 쇼핑을 하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건강 채널, 뭐 이 자세 계속하면 1년 내 허리 끝장납니다. 뭐 이런 것들 계속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연결돼 있지만 모종의 어떤 단절감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뭔가 그 순간에 다 같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을 네. 거실에 있는 TV로 네. 6분할, 8분할, 한 12분할 해서 네. 같이 띄워줬으면 좋겠다.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서로 무슨 화면 보고 있는지 네.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가족끼리지만 대화를 하는데도 에너지가 든다라는 거. 네. 이게 왜 해외에서 어떤 나라 사람들은 스몰 토크를 참 잘한다. 네. 모르는 사람 만나서도 뭐하니 요즘 뭐 어때 뭐 이런 거 막 그냥 물어본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스몰 토크도 좀 어려워한다 하고. 아, 네. 이게 가족 사이에서도 좀 그러면 필요한 걸까요? 그렇죠. 스몰 토크는 사실은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아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낯선 사람일 때는 정말 좋은 대화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몰 토크를 많은 분들이 이제 날씨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날씨 참 좋네요. 네.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 네. 갑자기 정치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날씨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네. 뭐 날씨로 한정하지 마시고 둘이서 함께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둘이서 만약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 네. 여기 커피 맛이 참 좋네요. 만약 음악이 나온다. 여기 캐대언 요즘에 골든 되게 좋던데 좀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니, 고음이 끝없이 올라가더라고요. 순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네, 함께 경험하고 있는 뭐 음악이나 음식이나 뭐 풍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취미를 얘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취미. 상대방의 취미. 네, 취미.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공공님은 어떤 음식을 좀 좋아하세요? 약간 이런 거는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어떤 흥미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고 거기서 취미가 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맛집 찾아다니는 게 제 취미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굴려 가듯이 취미를 물어보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생활을 건들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좀 공명할 수 있는 주제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맛집 찾아가는 게 취미입니다. 그러면 그럼 최근엔 뭐 드셨어요? 그렇죠. 거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맛집 얘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기자님, 제가 맛집을 제 나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놨거든요. 제 클라우드 노트에 있는데. 어떻게 공유 가능합니까? 제가 방송 끝나고 기자님께 맛집의 1위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1위가요? 1위가요. 제가 생각하는 나름의. 6년째? 네. 제가 생각하는. 궁금한데. 네,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좀 흥미롭거든요. 저도 또 그런 얘기를 또 누군가가 사골칼국수집 진짜 기가 막히지만 한다면 저도 막 갑자기 동공이 커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몰 토크는 그 사람의 식으로. 네, 뭐 흥미에서 시작된 취미 이런 게 불려나가는 게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서로 같은 직장 라인 같은 데 있거나 혹은 우리 가족의 어떤 공유되는 어떤 뉴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에 있는 뉴스나 가족의 어떤 뉴스 같은 것들 그런 얘기들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스몰 토크가 됩니다. 그러게 이게 제가 이걸 여쭤본 게 그거예요. 아예 모르는 사람, 네. 처음 만난 사람하고는 내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네. 가족끼리를 그 스몰 토크를 해야지 이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아예. 네.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 예를 들어서 아니 여기 지금 다리를 새로 짓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동네. 네, 우리 동네. 이런 것도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대한 작은 어떤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스몰 토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앞에 편의점 하나 생겼던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저기 뭐 한우가 왜 이렇게 싸요?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한우가 9,900원이래요? 뭐 이렇게. 네. 9,900원이면 저도 벌써 뛰어가고 싶은데 몇 그램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경험하는 거,
흥미에서 유발된 취미,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뉴스를 같이 공유해 보는 것은 스몰 토크를 할 수 있는 좋은 세 가지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정말 오랜만에 보는 친척, 먼 친척, 친지들하고는 옛날 얘기? 그러니까 공감대가 정말 10수년 전에 있었던 딱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잖아요. 기억이.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되게 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편견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통 가족들, 특히 원가족, 확대가족은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가 함께 현재 경험하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함께 그렇죠. 무슨 뭐 일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함께 어떤 무슨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서울 살고 누구는 부산 살고 누구는 대전 살다 갑자기 한날 만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가 원래 삶을 살다 보니까 잘 못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얕게 스몰 토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우리 언니 근데 11살 때 여기 개울 참 우리 많이 갔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는 것은 그게 하나의 추억팔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사실 이 관계를 만났을 때 나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인 어떤 교감의 한 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릴 적에 갔던 개울 얘기를 지난 설 때 했어요. 이번 추석 때 하고 내년 설 때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요. 정말 소중한 기억은 되풀이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와 내가 했었던 굉장히 소중한 기억들이 혹시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아버지하고 내가 대화를 할 때 다른 주제를 자꾸 얘기하기보다는 아버지와 그 당시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어떤 걸 느꼈는지를 얘기해보는 건 이 관계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 가족 내에서만 가능한 거고 그 사람 사이에서만 정말 가능한. 맞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억 중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들이고요. 사실 기자님 제가 성인들을 만나보면서 보통은 그 사람의 자원과 강점을 찾기 위해서 초기 기억을 물어보는 때가 있어요. 초기 기억이요? 초기 기억은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혹은 내가 가장 어린 시절 때 가지고 있는 나의 기억을 찾아보는 거거든요. 거의 뭐 레드썬 하듯이 더듬어보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6살 때, 어떤 사람은 7살 때, 어떤 사람은 5살 때가 초기 기억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함께 해바라기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막 이렇게 무슨 대화를 했었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가을 하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만약 6살이면 6살, 7살, 8살, 9살, 10살 하면서 점점 자신의 중요한 기억들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37살이면 37살까지 쭉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담 기법 중에 회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기억들을 초기부터 찾아가지고 쭉 이어나가면서 37살까지 내가 만약에 살았다면 그 기억까지 오면서 내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 같으냐,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게 됐을 때 그게 어떤 최면술이 아니고 최면술이 그냥 내 아니고요.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숨겨져 있는 좋은 기억들을 꺼낼 수 있는 좋은 장이죠. 근데요. 이런 기억들을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코어에 있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억. 그러니까 나의 어려운 삶을 버티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자 강점인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보통은요. 가족여행에 많이 뽑힐 것 같잖아요. 근데 가족여행이 아니에요. 생각보면요. 해보다 보면. 가장 코어는 뭐 가족여행도 있긴 한데 거기서 가장 코어로 더 들어가 보면 가족여행보다는 엄마와 내가 함께 했었던 둘만의 기억. 예를 들자면 엄마와 나랑 뭐 언니도 없고 엄마와 나랑 둘이 눈사람 만들었던 기억. 아빠가 나 무등 태워서 나와 함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나한테 한마디 해줬던 기억. 그러니까 둘만의 시간들의 고유한 어떤 기억과 경험들을 꺼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형 몰래 나만 과자 사주셨던 기억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어떤 둘만의 기억들을 꺼내는 경우들이 있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가족이 공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경우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가족끼리 처음으로 해외여행 같은 이런 거 말고 정말 소소하게도 그게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담하는 시간 외에는 내가 7살 때 기억, 5살 때 이렇게 더듬어 보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다 잊혀져 가는 거고. 한 번씩 그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 자신을 뭔가 잃어버린 것 같다. 나 자신을 뭔가 찾고 싶다. 이런 말은 내 이름을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직업을 부른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혹 이제 영화 대사, 영화 제목 같기도 한데 뭐 나를 찾아줘 이렇게. 근데 의외로 제가 내담자들을 만나보면은 의외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하는 심리적 주제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아이부터
굉장히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까지 나를 좀 찾고 싶어요.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을 제가 보면은 사실은 이거는 뭐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숨겨져 있는 기억, 생각, 느낌, 혹은 욕구 이런 걸 찾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회상 기법을 많이 씁니다. 이건 꼭 상담해서 쓰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은 상담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고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 혼자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뭐 그 워크숍에서도 진행하는 거니까 해볼 수 있어요. 큰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초기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초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소중한 사람 있잖아요. 어머니다. 네. 그러면 어머니와 내가 함께 했었던 기억 하나를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7살 때다 제추가. 네. 그러면은 엄마랑 내가 그때 어떤 경험들을 했었지? 8살 때는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 9살 때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엄마가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만 생각했고 언니한테만 관심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억을 더듬어보니까 생각보다 엄마가 나한테 뭘 챙겨주거나 좀 따뜻한 말 했던 것도 없었던 건 아니네. 이런 것들을 막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야기에서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게 되고 내 존재를 조금 더 좀 좁게가 아니라 조금 더 풍요롭게 깨닫게 되는 굉장히 좋은 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조금 해보신다면 명절 때 갔을 때 어머니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작은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보면 형성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회상이잖아요, 회상. 그렇죠. 사실 이게 영화의 한 장면에서 네. 영화 주인공의 뭐 십수년 전, 수십 년 전 막 이렇게 회상에 삐리삐리 하면서 돌아가서 막 나타나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나한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게 나의 감정에도 교감에도 또 가족과의 건강한 유대관계에서도 또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 길을 잃은 것 같다,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잃은 것 같다 하신다면 그 길을 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80도 돌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너르게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그렇죠. 앨범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앨범을 같이 가져와가지고 앨범을 이렇게 연도별로 쭉 보면서 그 앨범을 소개해달라고 해요, 저한테. 그럼 그분이 그 자신의 사진, 요즘에 앨범들 있잖아요. 예.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사진들을 쭉 얘기하면서 뭔가를 이야기를 꺼내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얼음밭에서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의 용광로 같은 굉장히 중요한 기억들이 회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네. 이게 영화 주인공의 장면이 아니라 네. 내 인생의 내 장면. 네. 회상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고. 뭔가 라디오에서 여러분 좀 누가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네. 그 이현주 교수님 만나는 이 시간이 그래서 더 따뜻합니다. 우리 명절에 느끼는 다양한 심리 상태 살펴보고 있고요. 명절 이후에 또 우리 마음을 또 어떻게 더 토닥일 수 있는지 계속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공 코치 이대호와 함께 성공의 홈런을 위해 달려갑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 심리학개론 시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교수님 따뜻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사실 명절이라고 해서 그냥 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쉬는 것만은 또 아니고 네. 그 안에서 육체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고 정신적으로도 좀 힘든 게 있는데 네. 그래도 남아있는 연휴 동안 어떻게 본인을 더 케어하면 좋을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도 그 연휴가 길긴 긴데 네. 연휴의 후반부는 본인을 위해서 또 쓰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네. 부모님 댁 갔다 오고 하루 정도는 집에서 쉬자 이럴 수도 있고 네.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게 좀 명절 좀 후반기쯤에는 약간 좀 허무해지고 좀 멍해지고 약간 좀 공허함을 느끼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한 감정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명절 연휴라는 게 일상과는 좀 다른 비일상 모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바지를 갈수록 조금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전환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마치 왜 놀이공원에서 이렇게
가기 전에 되게 재밌고요. 설레고 또 타면 좀 재밌죠. 네. 근데 우리가 놀이공원 나올 때쯤 되면 어때요? 힘들죠. 그렇죠. 힘들고 체력 다 소진되고 그렇죠. 돈도 많이 썼고.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서는 약간 다 말이 없어지잖아요. 힘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왜 벚꽃이 이렇게 핀다. 네네. 그럼 굉장히 또 우리가 막 기대하고 있지만 설레죠. 벚꽃이 막 비바람이 몰아쳐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벚꽃 노래 같은 것도 사람 많고 막. 그렇죠. 계절이 지나갈 때 느끼는 감정.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 포스트 홀리데이 블루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휴가 뒤에 우울감과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휴가 뒤에, 연휴 뒤에 우울감이 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벚꽃과 모든 파티가 끝난 뒤 어떻게 보면 남았을 때 거기에서 잔잔하게 느껴지는 어떤 우울감? 뭔가 파티가 끝나고 난 뒤.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공허함. 네.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당연한 감정이라고 하셨어요. 네. 당연한 감정입니다. 이걸 내가 이상하게 느낄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왜 연예인들도 네.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공허함, 되게 그걸 못 견딘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내 노래 끝나고 내가 춤출 타이밍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공허한 건 사실은 당연한 거야. 맞아요.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감정은 거부할 수 없고요. 그 감정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감정이고요. 무대가 꺼지고 났을 때 내 뭐 집에 와서 내가 이제 화장을 지우게 되면 내 민낯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 화장을 멋지게 하고 내 무대 의상들이 다 벗어 던져졌을 때 드디어 나오는 어떤 진면목. 그것이 무대가 좀 끝났을 때 나오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당연히 어떤 우울감, 허무함 같은 거를 느낄 수 있다. 그거는 당연한 감정이다. 그 감정 역시도 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뭐 집안 잔치가 있거나 네. 어디 뭐 초대받았을 거나 중요한 네. 자리 갈 때 왜 요즘에는 헤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헤매했다고. 네.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헤어 메이크업. 아. 비싼 돈 들여서 헤매를 한 거예요. 헤어 네. 메이크업을. 네. 근데 그 파티가 다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이걸 지웠을 때 네. 다시 초라해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역시 나의 일부분이고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빨리 나도 헤어 메이크업을 다시 해가지고 또 다른 파티를 빨리 열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을 수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 잘못된 선택하시는 분들은 더 자극적인 걸 막 찾다가 잘못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연예인들도 네. 그러지 그럴 수 말아야 있죠. 한다는 그렇죠. 거. 네. 아, 이걸 또 평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연휴 이후에도 사실은 이게 비슷한 거고요. 네. 인간의 감정이. 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인사이드 아웃에 있는 라일리라는 아이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라일리라는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미네소타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잖아요. 네. 그 이사를 간 게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이사 가는 게 아이에겐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상담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라일리는 되게 상처였던 거예요. 근데 왜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사를 간 부모님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사를 다니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뭔가 이사를 다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못 여쭤봤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은 오잖아요. 예. 근데 라일리의 부모님이 뭐 때문에 이사 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라일리가 계속 뭔가 기쁨으로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쁜 척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쁜 척하면서. 네, 그게 어떤 파티에서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러니까 다 기쁘고 괜찮은 척, 뭐 되게 즐거운 척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실 그 라일리가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나중에 가출을 해버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가출을 했을 때 다시 돌아오면서 무대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감정이 하나 있는데 슬픔이라는 감정이에요. 그 슬픔이라는 감정이 그 무대에 이제 딱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출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나 사실 미네소타 거기 너무 그립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제발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른한테요? 네, 아빠 엄마한테.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 라일리 우리 화 안 났단다. 이러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나도 너와 함께 있었던 미네소타가 그립단다. 너와 함께 있었던 스케이트보드도 그립고 우리가 함께 했던 이런 추억도 그립고 오 라일리 이리 오렴 해서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그 슬픔이라는 것이 거부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수용됐을 때 그 라일리의 잠깐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면 숨을 이렇게 탁 쉬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숨 막히는 게 아니라 정말 안도하는 그 숨을 쉬는 장면이 나오는데 뭔가 원칙에 상 내려가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감정이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많은 저항 기질을 좀 어떻게 보면 넘어갈 수 있는 좋은 토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항, 거부가 아니라 수용하는 거. 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네. 같이 또 한켠에선 공감해주고요. 네.
사실 그 자연스럽다라는 표현 안에 그 모든 게 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러게요. 또 이제 연휴 막바지에 앞에서도 뭐 운전 오래 하신 분들, 네. 집안일 오래 하신 분들 왜 번아웃이라는 표현 좀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거의 회사 일에 버금갈 정도로 내가 이럴 바에는 출근하고 말지. 네. 그런 상태도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꼭 우리가 정말 신게 맞을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손님도 맞이해야 되죠. 뭐 새로운 사람과 뭔가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해야 되죠. 네. 또 뭐 음식 준비도 해야 되죠. 뭐 청소도 해야 되죠. 또 뭐 운전도 해야 되죠. 아유,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다양한 역할을 전환하잖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그냥 직장인인데 명절에는 누군가에겐 자녀가 되고 누군가에겐 또 며느리가 되고 누군가에겐 사위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손주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조카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중 역할이. 오랜만에 다른 역할을 또 선보여야 하는. 그렇죠. 여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수행. 네. 여러 역할이 다중 역할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하나의 역할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여러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척 누나가 아이를 낳았대요. 네. 근데 나는 낳았다는 거를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둘째인가 셋째인가 이런 거 잘 몰랐을 때 굉장히 그럴 때 좀 스트레스가 생기죠. 이게 지금 둘째, 셋째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것 같지만 오랜만에 만난 그 사이에서 내가 굉장히 여러 역할을 해야 되고 뭔가 말도 계속 뭔가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 요소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과부하가 되면 상당히 번아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의 이모이고 저 사람이 나의 고모이고 저 사람이 나의 할아버지이고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네. 내가 조카이고 네. 손주이고 네. 증손주일 수도 있고 네. 아, 나의 역할이 다양하다라는 생각도 처음 해봤네요. 그리고 역할에 맞게 또 해야 되는 게 다 다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내가 일상 동안 해왔던 역할이면 상관없는데 한 번에 가자마자 그렇죠. 거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집안에서 가장 역할만 하다가 그렇죠. 오랜만에 조카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죠. 무게 잡는 가장 역할을 하다가 이제 누가 이제 손주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를 또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이가 지긋한 40대 가장이라 하더라도 좀 늦게 일어났어요, 명절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막 방문 확 열고 들어와서 너는 도대체 지금까지 이렇게 맨날 늦게 자냐. 이렇게 말하면 뭔가 내 어린 시절의 이미지가 확 떠오르기 시작하죠. 40대 가정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다중 역할들이 혼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너는 애 아빠가 돼서 똑같냐 뭐 이러고 한마디 하고 나가시고. 네. 아, 재밌네. 근데 이게 또 가족 입장에서 그 배려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네. 내 아내가 집에서는 아이 엄마지만 또 어디 가면 며느리 역할을 이제 또 하러 간다. 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서로가 또 이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가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면 뭐 다른 사람의 소식도 듣게 되는데 물론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누가 취업을 했다라거나 네. 뭐 사업을 이제 시작했다라거나 아니면 나는 아이를 참 갖고 싶은데 누구는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거나 네. 한쪽에서는 축하를 해줄 수 있지만 네. 또 나 혼자는 자존감이 좀 낮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께 또 비교할 수도 있게 되고 네. 네. 이런 심리는 좀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 기자님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무대에 올라가고 싶은데 무대에 우리는 못 올라가고 어떤 사람만 무대에 올라가서 조명이 딱 켜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둠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던 무대였어. 그렇죠. 더 하죠. 나도 좀 거기서 같이 좀 해볼 수 있는데 뭐 나도 좀 조연이라 좀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그런 모든 관심과 그런 모든 어떤 애정이 거기로 쏠리기 시작하고 너무 잘 되는 것 같으면 반대적으로 나는 약간 좀 초라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 사람의 처지를 잘 모르면서 막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 아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그냥 언니 얘기니까 다 좋겠지, 뭐 오빠 얘기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존재하는데 그거는 우리 아이를 조금 한번 배려해 보면 이 말이 이 아이에겐 되게 아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처지를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나쁜 의도로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가족 일이니까 다 좋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형제자매 관계가 좀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오빠는 좋은 막 대기업 들어가서 막 뭐 이렇게 하고 뭐 무슨 뭐 청약도 당첨돼가지고 막 못되고 나는 막 지금 뭔가 또 되게 어려운 상황이면은 그 이야기가 되게 듣기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네. 너는 왜 빨리 애 안 낳니 이러는데 뭐 임신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럴 때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한테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26살이나 먹고 딴 애들은 다 같이 없다는데 넌 뭐 하는 거냐고 하면서 화를 막 불같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 저 28인데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28이야?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젊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웃으면서 오히려 넘어가게 됐던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상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각광이 받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좀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한다면 가족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좀 억울함, 좀 화병과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또 그런 배려를 해주는 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네. 그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네. 상처를 받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 사이에서 푸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잘 이게 회복을 하고 치유라는 게 더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은 명절 이미 다 갔다 왔는데 어떡하냐. 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요, 뭐 작게라도 자기가 자기의 무대에 조명을 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예.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무대 위에 조명을 켜보는 거. 예를 들어서 나는 올해 어떤 점에서 좀 성장을 했지? 나는 한 달 전보다 이번 달에 좀 어떤 점에서 좀 나아갔지? 뭐 오늘 뭐 명절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하루라도 내가 오늘 누구에게 따뜻하게 안부 인사했던 거, 혹은 부모님께 먼저 내가 인사를 먼저 하면서 내가 안부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눴던 거, 내가 먼저 가서 솔선수범하면서 무엇을 치웠던 거, 그런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나의 성장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인의 어떤 면에서는 성취가 나에게 굉장히 좌절감을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좌절이기도 하지만 잘 보면 그게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뭐 좀 신선한 자극제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나의 자극이 되기도 하고, 이 아이가 뭐 공부도 잘 나랑 비슷한 친척이에요. 근데 나랑 뭐 비슷하게 공부도 좀 이렇게 별로 나보다도 못했던 것 같은데 얘는 좀 뭔가 잘 풀린 거예요. 그럼 그런 디테일을 물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서 보지 못하는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찾아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곳에 합격을 했는지 그 아이가, 혹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게 좋은 곳에 청약을 당첨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다 보면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역사적 사례를 보면 타인의 어떤 성취를 보면서 굉장히 좌절감을 갖기도 하지만 그런 요인을 갖고 자신의 기회 요인으로 만들었던 그런 위인들의 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한켠에서 저 사람 또 잘난 척하는 이게 아니라 네. 뭐 잘난 척하는 건 저 사람 원래 성향이고 네.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배워야 할까? 그렇죠. 이렇게 네. 나의 무대에 나만을 위한 조명을 켜라. 네. 명언이네요 이거. 근데 그 무대와 조명이 네. 내가 명절 동안 운전도 오래 하고 뭐 일도 많이 하고 힘들었으니까 네. 오늘 밤엔 혼자 치킨이다. 네.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그렇죠. 치킨이다.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무대가 엄청난 게 아니어도 돼요. 이게 소울푸드 네. 측면으로. 또 뭐 관념적인 게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가는 건데 노래방 가는 거 좀 좋아하면요. 노래방 가서 코인 노래방 가서 신나게 내가 불러보는 것도 나를 위한 조명을 키우는 행동일 수 있고요. 또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예. 어떤 색다른 장소, 내가 좋아하는 장소, 뭐 요즘에 우리 그 가까운 데도 좋은 장소들 많잖아요. 예. 음식점, 뭐 이런 것도 장소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배움인 것 같아요. 조금 어떤 것들 조금 나아가 보려는 어떤 지점들. 그래서 정리해보면 나를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은 하나의 장소, 가서 좀 사람과 함께하는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조금 성장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나의 좋은 배움들을 체득하는 것도 나를 돌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 그게 바로 나의 무대, 네. 나만을 위한 조명을 내가 켜는 걸 수 있을 테고요. 그렇죠. 뭐 여러분의 마음속이 조금 더 밝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심리학 개론 시간이 이렇게 좋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따뜻한 노래 하나 들으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비틀즈의 곡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마무리하죠.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